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7번째 페이지. 전국 팔도유람 갔다, 지난주에는 남쪽 나라 가야에 갔다, 또 오늘부터는 후삼국 투어를 시작하게 되신 역사 떠돌이 물집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잡지사에서 지난 여름에 전국 여러 지역의 지명과 역사를 알아보는 박광일의 팔도유람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당시 전라북도 편에서는 견훤의 이야기를 전주에게서 그렇죠. 예, 또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는 휴전선이 관통하는 궁예의 옛 도성터 얘기를 태봉의 궁궐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태조왕건이 끝난 지도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명작이죠. 그렇죠. 이제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에. 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네. 이분도 이제 저희가 조만간 만나볼 거고요. 그래서 좀 다소 생소해진 듯한 후삼국 시대의 역사를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또 기획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 말기, 갈수록 왕위 다툼이 극심해지면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왕의 평균 재위 기간이 7.5년에 불과했던 혼돈의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신라의 마지막 암군이라고 불렸던 3인방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대통령제도 아닌데 평균 재위 기간이 7.5년이라니까 조금 놀라울 만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해공왕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혼란기에 빠져들면서 결국은 신라 왕족 안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신라 왕족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중앙이 혼란해지고 그 중앙이 혼란한 틈을 타서 예를 들어 김원창 같은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그러니까 그 잘 나갔던 신라의 통제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주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옛 선덕 여왕처럼 성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동생 여성을 왕위에 올렸던 게 진성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성 여왕은 이제 나라의 경제를 한번 다시 세워볼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산업보다 먼저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일단 걷어들였구나.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세리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 못 살겠다. 호족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호족들이 못 살겠다는 얘기는 그 호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농민들도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주에 그다음에 원주에 그래서 원종, 애노, 양길 이런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신라는 다급해지는 거죠. 중앙은 중앙대로 어려워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어려워지니까 각 지역의 실력자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토벌하기도 하는데 토벌하다 보니까 굳이 왜 내가 그럼 나는 나의 세력을 가져볼까? 그리고 처음에는 도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야 이 신라라는 나라가 결국 지배력을 잃고 있네? 그렇다면 나는 더 큰 꿈을 가져볼까? 기회다. 그래서 앞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견훤. 신라 장군이었던 견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양길 밑에 들어갔던 도적의 어떻게 보면 수하에 들어갔던 궁예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군웅이 할거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사에서 드문 군웅할거의 시대다. 정말 멋있는 어떤 영화의 소재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로 한 번 나오고 빠진 게 정말 아쉬워요. 저는 이거를 진짜 영화로 만들어서 중국의 삼국지 못지않은 어떤 지리학의 대결 이런 것들을 진짜 그 드라마 보면서 저도 삼국지를 처음 읽었을 때 그 쫄깃쫄깃함과 웅장한 기운 이게 우리 역사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의 반전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삼국지처럼 사실은 뻔하거든. 삼국지는 원래 삼국지 위나라가 그냥 처음부터 셌어요. 그걸 이제 나관중 아저씨가 이제 뭐 촉을 좀 이렇게 뭐 정통론으로 세워가지고 하려고 해서 굉장히 드라마가 좀 억지로 가는 면이 있거든요. 우린 밸런스가 더 맞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 이야기 자체가 아니 처음에 가장 강했던 후백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약해졌던 고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신라랑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국면을 전환시켜 나갈까? 이런 장면들이
그 안에서 머리 쓰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드라마틱하거든요.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또 인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 캐릭터가 다 살려나간다면 굉장히 멋진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약간 이거 미적인 감각 이런 거 약간 최대한 좀 투자를 해서 그렇죠. OTT 서비스에 풀어도 세계적으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후삼국 시대의 막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특히 후삼국 시대의 포문을 연 사람입니다. 누구죠, 선생님? 바로 저기 서인석. 서인석 배우. 견훤. 견훤. 그렇습니다. 최고의 견훤이죠. 서인석 배우. 예. 저희가 이제 이 순서를 정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게 바로 네. 왕조를 세운 순서입니다. 왕조를 세운 순서니까. 그래서 네. 후백제가 900년, 후고구려가 901년, 네. 고려가 91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혹시 우리의 어떤 사적인 견해, 그러니까 누가 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예. 밝혀둡니다. 그렇습니다. 견훤이 경북 상주 출신이군요. 그렇죠. 예. 상주 출신인 걸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버지가 상주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상주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버지는 이제 그 지역의 농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그러니까 호족의 경지에 올라갔던 인물로서 아자게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자게 밑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실력을 길렀던 견훤이 네. 신라 조정에서 장군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장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라도 일대 여러 곳을 살펴보니까 네. 민심이 녹록치 않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지역을 한편으로 내 세력으로 만들어 볼까? 전라도 쪽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견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시기의 사람들은 네. 도대체 풀네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견훤은 풀네임이 아닌가요? 견훤은 풀네임입니다. 그래. 성이 견씨. 그런데 아자게는 풀네임이라고 보기에는 아씨성이 없거든요, 우리. 그러네. 그리고 아버지가 아씨일 리가 없죠. 아들이 그렇죠. 견씨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뭔가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정돈되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자게는 이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맞다면 예. 사로 육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대성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주로 물러나긴 했지만 굉장히 탁월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견훤은 이 아버지와 성씨를 바꿉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할 때 성을 바꾼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렇지. 욕이 되는데 이 성을 갈 녀석. 그렇지만 예. 견훤은 야망을 가지고 나는 이곳을 나의 근거지로 삼다. 나의 근거지는 전주다. 그래서 전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성씨도 바꾼다. 예. 그래서 견씨로 바꿨다. 그래서 전주 견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망이 느껴지는 이름이구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역사를 예전에 어린이 만화로 많이 배워서 출생설화 이런 데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견훤도 출생설화가 비범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예. 출생할 때도 비범했고 아기였을 때도 비범했는데요. 네네. 출생했을 때 이제 어느 지역에 광주 쪽에 어느 지역에 처자가 밤마다 누가 들어와서 정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 철통 같은 경비를 어떻게 뚫고 들어왔을까? 예.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더 대범해요. 왜요? 그 밤에 누가 들어오면은 네. 걔 옷에다가 바늘을 꽂아라. 그럼 내가 쫓아가서 네. 뭐 혼쭐을 내주겠다거나 아니면 정체를 밝히겠다. 뭐 이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집 아가씨가 당황하지 않고 바늘을 꽂아요. 네. 옷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씨를 쫓아서 예. 갔더니 지렁이 지렁이에 꽂혀 옆에 있더라. 바늘이 꽂혀 있는 거예요. 지렁이. 그럼 아니 지렁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렁이가 굉장히 큰 건 엄청 큽니다. 그래요. 엄청 큰데 예. 그 모티브가 바로 뭐냐면 용이에요. 지렁이는 용을 그렇죠. 상징하나요? 그러니까 용의 자식으로서 이 지역의 호족의 따님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견훤이 태어날 때부터 네. 사실은 어느 집안과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서 이 사람이 출생이 비범하다. 그러니까 아자기 집안이 보통이 넘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째서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릅니다. 네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기르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좀 또 새로 오신 분인지 바뀌었나 봐요. 이 설화가 앞뒤 편찬자들이 예. 입을 안 그게 맞춰가지고. 섬세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하는데 아기를 이제 밭에 놓아뒀는데 네. 갑자기 호랑이가 오더니 네. 젖을 먹이고 가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기껏해야 로물로스 형제가 쌍둥이. 예. 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면 우리 후백제를 세운 호랑이다. 어디 견훤은- 늑대 따위가 호랑이한테. 그렇죠. 늑대 호랑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요. 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거기 늑대 나오잖아요. 예, 예. 그 나라에 호랑이가 없어서 늑대를 최고로 쳐서 그렇군요. 그 늑대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격이 다르다. 로마를 뛰어넘는 기상. 그럼 아, 격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역사학자 박광일 선생님의 평이었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견훤을 진훤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선생님? 네, 견자를 이제 진짜로도 불러야 된다라는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네. 약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 현재 그 집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견씨다라고 부르고 있어서 네. 현재는 진훤으로 불러야 된다는 설과 함께 현재로서는 견을 일단 공식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네. 또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해석의 있습니다. 여지가 있군요. 네. 예. 자, 그래서 견훤은 어떻게 좀 점차 세력을 넓혀서 성장하게 되나요? 네, 이제 보통의 장군이라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원종이라든지 애노라든지 양길 같은 경우는 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나 이 지역에서 백성들 이렇게 갖고 그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네. 그리고 신라 공격하고 변경 공격하고 이렇습니다. 네. 이런 지도자는 비전이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세력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큰 이어지는 숲을 모습.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거의 가장 큰 그림은 나라입니다. 그럼 나라를 네. 신라 안에 있는데 내가 신라 안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돼. 네. 역사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봅니다. 네네. 우리 신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더니 네. 몇백 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네.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제 앞에는 또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 이 마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 고조선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충청도 전라도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지역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한테 네. 요즘에 살기 힘드시죠? 다 힘들잖아요. 네. 단군 이래로 늘 힘들었거든요. 요즘 정치인들도 선거철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렇죠. 새롭게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진짜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힘드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원래 백제 사람, 마한 사람 이 나라의 정통인데 저 신라가 당신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프레임을 그렇게 잡구나. 야. 환호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쪽은 큰아들, 우리는 작은아들 노릇을 네. 당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원래 우리 경주가 신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큰아들이라는 네. 거예요. 저쪽이 오히려 작은아들이고. 그럼 내가 세금을 왜 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분을 모신다면 저분과 함께 한다면 견 선생.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러니까 거기에 각 호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 강력한 세력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이제 무진주 광주에 있었다가 네. 그다음에 더 큰 조금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네. 완산주로 옮게 되면서 네. 그래서 완산주의 털을 딱 잡고 온골 전주에 와서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던 견훤 세력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경주 공격인데요. 927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927년에 네. 견훤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합니다. 아니 근데 신라가 아무리 엉망이 됐다고 한들 수도가 그렇게 쉽게 뚫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거의 지금 멸망 직전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네. 신라를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라가 고려랑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918년에는 네. 이제 태봉이 무너지고 후고구려,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무너지고 고려가 들어섭니다. 네, 왕건. 네, 왕건이 네. 이제 궁예가 무너지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건이 신라랑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왕건 즉위했을 때 막 선물 보냈습니다. 축하해 동생 뭐 이러면서 예. 이제 드디어 후삼국의 전장에 나온 것을 환영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여유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아직 약하거든요. 아직은 성장을 못했다. 네, 고려는 고려가. 후백제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옛 지도를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보면은 후고가 고려는 굉장히 영토가 넓고요. 그렇죠. 후백제는 좁아요. 네. 이걸 가지고 국력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약간 오해인데 사람의 숫자와 그다음에 생산물의 양, 그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봐야 되는데 네. 후백제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고려를 압도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려 안에 있었던 여러 호족들이 고려 영역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네. 오늘도 왼쪽 가면 왕건, 오른쪽 가면 견훤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예. 호족들이. 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영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이 됐다고 하니까 축하해. 이 강자의 여유입니다. 그 호남 지방 곡창지대도 다 먹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기업 사장이 중소기업 하나 창업했다 그러니까 화환 보내고. 화환 보내면서 앞으로 잘해봐. 그리고 저기 그 밤새도록 돈 세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 두 중소기업이 네. 자기한테 달려드는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혼쭐을 내러 간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경주로. 경혜왕을 이제 자살케 했다니까 사실은 죽인 거고요. 포석정에서. 그렇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건 이제 신라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박씨 왕이었던 경혜왕을 김씨 왕이었던 경순왕으로 바꿔놓고 김부였나요? 김부로 예. 바꿔놓고 퇴각을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내가 다 없앨 수 있는데 그렇지. 없앨 수 있지 지금. 실력 행사한 거야. 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아직 신라 쪽에 아직 고려 쪽에 아까 이거 왼쪽 오른쪽 예. 세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울질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신라를 멸망시키면 이 사람들이 그럼 나도 당하겠네? 아예 고려로 가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내 실력 행사만 내가 이 정도야. 네. 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정치적인 감각이네요. 그럼요. 이제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죠. 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왕건이 이제 견훤을 공격하려고 내려오다가 대구 일대 공산 전투에서 네네. 이제 신순겸하고 김낙도 전사를 하게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927년 전후에 후백제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호랑이처럼 산천을 떨게 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라를 도와주러 온 왕건의 군대마저 왕건이 아끼는 신순겸마저 거기서 전사를 할 정도로 괴멸을 합니다. 후백제의 위세가. 그때 만약에 신순겸하고 왕건이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면은 네. 왕건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래서 맞아.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드라마 최수종 씨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울어야 돼요. 그 김영일 배우 그 맞습니다.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왕건은 절치부심. 그다음에 신라도 사실은 왕이 바뀌었다고 한 내부에서는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절치부심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둘이 갑자기 이제 손을 잡는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견훤이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호족들을 먼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네. 이 작업을 왕건이 먼저 한 거예요. 왕건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에 한번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 보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 옆에 이제 병산성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는 안동이 고창이었거든요. 여기서 전투가 930년에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괴멸합니다. 8,000대군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견훤이 날개가 꺾여 버려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후백제는 건재하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견훤이 고민을 했고 여기서 이제 판단 착오를 보입니다. 판단 착오 어떤 판단 착오죠? 내 나라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네네. 후사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위세는 약간 꺾였지만 후백제는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후사를 고민했는데 이때 그럼 견훤의 나이가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후사를 고민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견훤은 고민을 합니다. 아들들을 쭉 봤을 때 강경파, 옹건파. 옹건파가 누구예요? 막내 금강. 금강. 그러니까 자기 지금 강경파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생각을 좀 바꾼 상황에서 얘도 강경파고 얘도 강경파예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또 막내 아들이 제일 예뻐 보이고. 그렇죠. 금강. 그래서 얘를 후계로 삼는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면 저기 맏아들이 싫어하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맏아들인가요? 네, 신검이. 신검. 네, 그래도 형제들 불러오고 양검, 용검 너 들어봐봐.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하면서 방심하는 틈에 그 아버지 견훤을 잡아다 금산사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편에서 봤던 김제 금산사. 그렇죠. 그래서 금산사 그 전각 바닥에다가 석 달 동안이나 가둔 거예요. 야, 그래요. 그때 이제 삼국유사에 이날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견훤이 잠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멀리 궁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견훤이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신검, 이제 맏아들 신검이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 연로하시어 나라와 군대의 업무에 어두우심으로 맏아들 신검이 아버지의 왕위를 대신한다고 하자 여러 장수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금산사로 아버지를 옮기고 장사 30명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말 그대로 장남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세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 사실은 완전히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물러나시죠. 예. 방석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다니요. 그렇지. 이동근 씨. 제1차 왕자의 난하고 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방원. 예,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성계는 그냥 함흥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은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정도전도 없이 자기 혼자 세운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내가 천하의 이 견훤을 가둬? 분을 바득바득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어도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예. 그런데 예. 이 신검이 용이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전술적으로 굉장히 착오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산사에 가두면 김제가 바로 전주 옆에 있으니까 예. 사실은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도망가고 개성까지 가려면은 네. 또는 신라까지 가려면은 백제 군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네. 감시망 안에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감시망 밖에 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어디죠? 나주입니다. 아 그때 나주는 고려 고려 거라고 그랬잖아요. 땅이었잖아요. 맞다. 장황호 씨와 연결되어 있는 네. 그리고 왕건이 해군 대장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뱃길로 이렇게. 그렇죠. 나주까지만 가면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김제에서 빛의 속도로 나주까지 탈출에 성공합니다. 팔도유람이랑 이게 이어지네. 그렇죠. 견훤이 김제에서 나주로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예. 나주는 이제부터 고려의 어떻게 보면 성지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견훤이 나주에서 배를 타고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개경으로 가면서 견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한때는 쟤를 뭐 잘한다고 했지만 그때 공산에서 했던 거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동에서 당했던 그 느낌. 그렇지. 이 복잡한 신경 속에서 도착합니다. 살려줄까?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가자마자 어르신 큰아버지 뭐 이러면서 왕건이 큰아버지. 네, 상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세자보다 지위가 높게 윗지는 세자 보고도 절하라고 했습니다. 해종 보고. 그러니까 견훤이 감격을 한 거예요. 눈 녹듯이. 눈 녹듯이. 장난보다 낫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예. 임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겠죠. 네. 뭐 저는 뭐 그냥 뭐 소박하게 삼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뭐 왕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 네. 내가 나서겠다. 후백제를 치러가는 전쟁에 내가 나서겠다. 후백제를 세운 본인이. 견훤이 그럼 이때 나이는 그러면 환갑도 훨씬 넘은 야.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왕건이 뭐 형식적으로 좀 말렸죠. 예. 그렇지만 난 내 목표가 있다면 네. 내 저 신검을 잡아서 죽이는 거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왕건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견훤을 맞이했던 그 소식이 저쪽 경주에 전해집니다. 경주예요. 네, 경순왕이 빨리 보내요. 예. 우리도 항복을 할 겁니다. 그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도 항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라도 이제 어떻게 뭐 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신검의 후백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 병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1, 2천 전투? 그렇죠. 이제 호족들은 모두 돌아섰죠. 예. 이제 이 게임은 아니 견훤도 여기가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순왕도 너무 여기 와 기울었어요.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왕건이지. 그래서 거의 모든 호족들이 다 왕건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네. 그렇지만 또 신검은 자기가 또 후백제 왕인데 네. 가면 또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겠다고 이제 둘이서 전쟁을 벌이는 게 그 유명한 1, 2천 전투, 선산 전투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예. 왕건이 오무도당당하게 쫙 이끌고 가죠. 견훤이 진짜 선봉에 나서서 싸웠어요. 야. 견훤이 앞에 있는 걸 보고 후백제군이 기겁을 해요. 그랬겠죠,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사실은 신검이 왕이지만 네. 후백제 그 자체잖아요. 그럼요, 견훤이. 그럼요. 근데 그 예. 앞에 서서 너 이놈들 하는데 이거 지금 OTT 풀었으면 여기서 지금 시청률 대박 납니다. 시청률 3.5% 40%막 찍고 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기 광고 들어가고. 예. 눈앞에 구남친이라고 적은 에디터였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이게? 네. 예. 구남친이랑 원만히 해결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은 신검도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검이 항복을 하니까 이제 펄쩍펄쩍 뛰었겠죠. 저놈은 내가 죽이겠다. 아, 끝까지 견훤이. 천하의 왕건. 뭐라 그래요? 신검을 귀양 보냅니다. 아, 살려줘요. 네. 살려주지만 사실은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견훤 앞에서 견훤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또 다 이루고 나니까 그때 가서 처음엔 큰아버지 이랬다가. 아, 그럼요. 그래서 왕건이 대박이다, 진짜. 그렇죠. 예. 권력과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디까지 믿을 건가라는 것들은 네.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왕건은 결국 이 사업 지금 다
지금 정리됐어요. 장악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옛 후백제 사람 또는 옛 고려 사람들이 볼 때 왜 우리 보스가 견훤이 건재하구나.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순왕을 아예 끌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경순왕 무덤은 지금 경기도 연천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견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견훤은 우라가 터졌겠죠. 아, 그 상황에서 네. 신검을 내가 처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논산에 머물다가 네. 생을 마감하게 돼서 결국 논산에 가면은 지금 견훤의 이제 예전에는 견훤묘 그랬지만 네. 후백제의 엄연한 왕이었으니 왕의 무덤은 능이라고 부르는 게 맞으니까 네. 견훤능 또는 견훤왕능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견훤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900년에 시작했던 후삼국의 역사는 문을 닫습니다. 후백제를 세워서 후삼국 시대의 포문을 연 것도 견훤인데 자기가 세운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키면서 후삼국 시대의 문을 닫은 것도 어떻게 보면 견훤이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라를 세워 후삼국 시대를 연 명장이자 자신이 세운 나라를 멸망시킨 비운의 군주 견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를 만나보겠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관일 선생님 오늘 견훤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